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13강 텐서플로우 케라스 모듈 학습. 이번 강의에서는 딥러닝과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설치, 케라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입니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지만은 여기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이노는 몬트리올 대학에서 2007년도 정도에 공개된 것으로 개발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파이썬이고요. 현재 그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발 품질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페라고 UC 버클리에서 나온 거가 있고요. 2013년도에 공개가 됐고 개발 언어는 C++입니다. 파이썬이나 매트랩, C++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개발 품질은 중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 브레인에서 개발을 했고 구글 AI에서 텐서플로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상으로 보면 텐서플로우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 연도는 2015년도에 공개가 됐고요. 개발 언어는 C++과 쿠다입니다. 쿠다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래픽 카드는 쿠다라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에 제공되는 쿠다 언어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다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큰 경우, 굉장히 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언어는 파이썬이나 C++, 자바, 기타 등등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품질은 이제 구글에서 계속 그 텐서플로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것이고요. 2016년도에 공개를 했습니다. 개발 언어는 C++과 쿠다, 텐서플로우 비슷하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파이썬하고 C++로 이 두 가지 언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페이스북에서 파이토치 만들어 가지고 개발 품질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일단 가용성 면에서는 파이토치가 더 우수합니다. 특히 연구 논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파이토치 사용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파이토치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개된 모델 같은 경우도 이 파이토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 텐서플로우가 강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글에서 우리가 딥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알파고와 같은 경우 강화학습을 사용한 경우 텐서플로우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텐서플로우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포나 실 사용 면에서는 텐서플로우가 우수한 상태입니다.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배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케라스를 사용하시면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그 구글 트렌드에서 나와 있는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용량 비교를 본 겁니다. 실사용량은 아니고 구글 트렌드에서 많이 나오는 검색어 순위일 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가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가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도를 계속 가다 보니까
뭐 2018년도, 2020년도 그리고 최근 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 파이터치의 검색어 비중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이터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색어 비중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강화학습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케라스하고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겁니다. 예, 설치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한 칸 띄고 -m 한 칸 띄고 pip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케라스 한 칸 띄고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하고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 겁니다. pip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환경이 사실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인 IDLE나 아니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데서 사용한 거에 진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아나콘다 환경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나콘다 환경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을 웹 서버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 않거든요. 우리는 이제 통신 모듈도 붙여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나콘다에서 쓰진 않겠지만은 아나콘다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요. 아나콘다는 베이스가 기본적인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텐서플로어 케라스를 위해서 우리가 케라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에서 케라스 환경을 생성하는데 아나콘다에서 케라스 환경 생성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콘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임 케라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네임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임입니다. 그래서 케라스 환경이란 이름으로 환경만 일단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콘다 액티베이트 케라스 하면 케라스라는 이름이 이 콘다의 환경의 맨 앞에 케라스라고 꺽쇠 형태로 해가지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콘다 인스톨 -c 아나콘다 케라스 GPU 이렇게 해서 케라스 GPU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GPU가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어도 옛날 버전이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경우는 케라스 GPU를 못 쓰고요. 케라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케라스 텐서플로우가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임포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갖고 설치 확인을 합니다. 파이썬을 실행하시면 또는 IDLE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 텐서플로우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임포트 케라스 이렇게 하시면 에러 없이 그냥 다음에 프롬프트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하고 임포트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 이 모듈을 임포트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후에 이와 같이 프롬프트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임포트 케라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텐서플로우를 바로 접하신 분들은 이게 꽤 어렵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텐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모든 걸 설정해 줘야 되는데 신경망의 모델 구성을 하나하나 해줘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경망 동작을 직접 프로그램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텐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케라스의 장점은 일단 간단한 모델을 설정한다.
모델 선정할 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케라스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 디테일 과정을 모두 알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케라스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라스에서 신경망을 만들 때 우리가 세 가지의 커다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케라스의 모델스와 케라스의 레이어스, 그리고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라스의 모델스는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는 필요 요소들을 담아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시퀀셜이라 가지고 이 시퀀셜을 이용해서 모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회로의 층을 구성을 하는 하나의 집을 만든다. 그래서 이 집 안에 내장은 현재 안 돼 있고 이 겉에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이 시퀀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셔널 API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신경망 회로의 함수 API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레이어스, 이것이 실제 이 집안에 층을 만들고 이 층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뭐 사다리로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회전식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 레이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스의 여기에는 뭐 나무 바닥을 할 거냐, 아니면 뭐 그 철제 바닥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층을 이루는 구조를 레이어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경망 회로에 층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덴스 완전 연결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완전 연결층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층에 이 뉴런이 있고요. 뒤에 층, 이제 이번에 만들 층에 이렇게 뉴런이 있다고 하면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댄스는. 그래서 요 하나에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고 역시 이 하나에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하면 이런 것을 완전 연결층이라 해서 댄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댄스를 사용할 거니까 댄스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옵티마이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이 들어오고 이 입력에 따라서 웨이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드의 값을 뉴런의 값을 계산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출력 값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출력 값을 보내는 방향이 순방향이다 해서 순전파라고 합니다. 입력에 대해서 아웃풋까지 나오는 게 순전파고요. 역전파는 뭐냐면 자, 우리가 출력으로 0.7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의 원래 이 입력에 대한 정답은 0.6이에요. 그러면 0.7과 0.6 사이에는 0.1이라는 오차가 발생했죠. 그 오차에 대해서 이 웨이트들, 여기 있는 웨이트들을 수정하는 방법이 역전파라고 합니다. 그 역전파 할 때 이 역전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이 최적화 방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최적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최적화, 근데 SGD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GD 이런 것들이 옵티마이저로 존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더 자세한 것은 이 케라스 페이지에 가보시면 옵티마이저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임포트 할 때 어떤 것을 임포트 할 것인가? 이것들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mport numpy as np 해가지고 numpy 모듈 임포트를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판다스도 넣습니다. import tensorflow as tf 해가지고 tensorflow 모듈을 그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as tf 해서 tf라는 축약어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from tensorflow에서 import keras 해가지고 keras 모듈을 임포트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라스 실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 처리는 일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두게 됩니다. 뭐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100만 개다. 그러면 이 100만 개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처리를 하냐면 일단 내가 학습할 데이터와 검증할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래서 학습할 데이터, 검증할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를 여기서 처리해 가지고 내가 학습할 데이터하고 그 다음 검증할 데이터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럼 신경망 모델은 이 학습 데이터 이 중에 이 앞에 있는 이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신경망 모델에 학습을 해가지고 웨이트 값들이 다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갖고 예측을 해보고 이 예측한 데이터와 여기 있는 정답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자, 이 차이가 있어도 이때는 학습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차이가 있는가 검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정답 데이터는 학습한 데이터가 올바르게 검증 데이터를 정답에 이르도록 잘 했는가 그걸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결과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파라미터 및 모델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경우는 이 학습하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GPU가 필수입니다. 그럴 때는 GPU 없이도 간단한 모델은 우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석 및 결과 분석해가지고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러면 그걸로 학습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쪽에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케라스, 시퀀셜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퀀셜로 집을 만들고요. 그 다음 모델 애드, 케라스 레이어스 댄스 해가지고 층을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층까지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출력층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애들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층 하나씩 쌓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 개의 층을 가진 신경망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컴파일입니다. 모델 컴파일은 이렇게 모델 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생성했잖아요. 그럼 이 모델 생성했으면 이것을 컴파일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로스는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여기는 민 스퀘어드 에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와야 될 값은 0.7인데 실제 아웃풋에 출력된 건 0.6이라고 하면 그러면 0.1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이걸 제곱해서 0.0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평균을 내면 그게 로스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옵티마이저는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신경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 이쪽을 통해 가지고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순방향으로 간다 해서 순전파라고 합니다. 순전파.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까지 오는 것 순전파라고 하고 그 반대. 자, 우리가 0.7인데 0.6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0.1만큼 오차 생긴 거죠.
그 오차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웨이트 값들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웨이트 값들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웨이트 값을 수정하는 방법이 바로 최적화 방법입니다. 옵티마이저라고 되어 있는 최적화 방법이고 여기서 우리는 아담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역전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차를 D로 가면서 이 에러를 웨이트한테 전가시키는 걸 역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는 여기에 mean squared error, 최적화 함수는 아담을 사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은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에는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괄적으로 생성할 때는 여기 케라스의 시퀀셜 부를 때 이와 같이 리스트로 대괄호를 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층을 콤마로 분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애들을 요 안에 있는 칸의 수만큼 애들 할 거를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셜 클래스로 모델 객체를 생성하고 파라미터로 여러 개의 층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모델 컴파일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케라스 모델 생성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4개. 이렇게 해서 입력층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출력은 1개. 그리고 은닉층이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가 2개인 경우에요. 그리고 각각 4개의 뉴런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 4개의 뉴런을. 자,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프로그램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은닉층은 활성화 함수로 탄젠트 h, 탄젠트 h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해가지고 탄젠트 h도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두 번째 은닉층은 렐루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층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만들 때 모델 케라스 시퀀셜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케라스 레이어의 댄스 그 다음에 댄스의 여기 층의 개수는 4개 4개란 뜻입니다. 그리고 입력층하고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input dim이라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input dimension이라서 input dimension 입력이 4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케라스 레이어의 다른 층들은 앞에 있는 층들의 이 뉴런의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층은 필요가 없지만은 첫 번째 층을 할 때는 인풋이 몇 개인지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자, 액티베이션 함수는 탄젠트 h로 설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층은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입력의 레이어는 그 층 안에 있는 뉴런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인풋 디멘전은 사실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죠. 앞에 뉴런의 개수가 4개인 것을 여기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층은 출력층입니다. 출력층은 일반적으로 뭐 출력의 개수만큼 되겠죠. 예, 여기서는 1개로 설정했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시그모이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델을 설계한 것은 이건 설계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설계해서 바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케라스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바로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모델 컴파일 해야겠죠. 로스, 민스퀘어드 에러로 했고요.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신경망 학습을 하는 핏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신경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model.fit 하고 여기는 x는 입력 데이터, y는 출력 정답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답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배치 사이즈 128, epox 10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배치 사이즈는 입력 데이터를 나누어 처리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력을 나누어서 학습을 함으로써 소요 시간과 학습 효율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할 것이냐, 얼마가 좋다, 뭐 그런 것들은 대충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이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소요 시간하고 학습 효율이 사실 달라지게 됩니다. 배치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 학습 소요 시간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금방 학습이 된다는 거죠. 배치 사이즈가 적으면. 대신 데이터의 처리 시간이 늦게 돼요. 그리고 병렬 처리를 적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파라미터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폭스는 이 입력셋을 몇 번 완료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순방향 계산, 순전파라 했죠. 그 다음에 역전파에서 순전파하고 역전파를 하나의 데이터가 한 번씩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씩 또 다시 했다면 에폭이 두 번째 에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셋을 전부 학습 완료한 횟수가 몇 번이냐, 그것을 가지고 에폭이라고 합니다. 자, 신경망 예측과 검증입니다. 학습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로 예측해보고 이 예측과 실제 정답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검증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예측 함수를 evaluate 해서 이블레이션 하게 되면 X 검증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Y 검증 데이터의 출력 정답 요 두 개의 셋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손실 값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로스 같은 경우는 손실값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손실값이 적은 거고요. ACC 이거는 정확도거든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예상 결과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에포크 수에 따른 변화량 분석. 그래서 에폭이 무조건 뭐 많이 하면 좋은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너무 치중하게 됩니다. 에폭 수가 많으면.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파라미터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는데 에폭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훈련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에 더 치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읽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더 적합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를 돌렸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의 복잡도 분석, 어느 정도 기대값이 나오지 않으면 복잡도를 좀 상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상태 공간과 그 다음에 신경망 회로의 차이점이 뭐냐면 상태 공간은 모든 상태의 공간을 다 마련하는 데 비해서 이 신경망은 결국 상태 공간을 압축한 거거든요. 압축한 건데 이 압축한 데이터가 너무 적다. 그 얘기는 이 상태 공간을 충분하게 표현하기에는 데이터 공간이 너무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복잡도를 상향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최적화 함수, 은닉층의 수, 그 다음 노드 수 같은 거 결국 다 이런 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할 때 과소적합이냐, 과대적합이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소적합은 모델이 간단해가지고 과소적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학습을 충분히 못했거나 모델이 간단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자, 과소적합은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이런 데에 다 존재를 하는데 너무 간단한 형태의 예측 라인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로스는 비슷하게 가겠지만은 이건 단순 회귀하고 똑같거든요. 또는 이런 형태도 역시 과소적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상당히 보시면 이런 데이터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과소적합이라고 꼭 볼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원하는 형태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적합인 경우도 있어요. 과대적합은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는 뭐 로스,
손실값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의 손실값은 적지만 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점들을 가능하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대적합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데이터 패턴이 요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 검증 데이터가 있다면 이 과대적합한 것 때문에 이 검증 데이터는 잘못된 값으로 인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대적합인 경우는 모델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소적합인 경우는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학습 데이터를 늘려줘야 되고요.